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김영복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해 북한 파병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간부 명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명단 최상단에 있는 총책임자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의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러시아의 체류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3월 서부 훈련기지 방문 등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에 김 위원장 측근을 배치해 북러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파병된 북한군 훈련 장소로 알려진 러시아 극동 군기지 위성 사진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참호와 새 구조물이 들어서고 20여 대 군용 차량이 추가된 정황이 보인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엔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 군복 차림에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 훈련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Их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подкрепления.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там еще дальше. 우크라이나 당국은 파병된 북한군이 K대대로 불린다며 조만간 러시아 서부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처음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Рассказывал, я говорю, а кто получает, говорю, на них оружие, боеприпасы? Мы, говорю, получили нахуй сухпайки, говорю.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겨냥해 무인기와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10대 소녀 등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대남 전단을 대거 실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상황에 따라 내용물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심리전을 본격화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를 날려보내며 관련 데이터를 꽤 쌓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풍선 도발은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도발 이유로 들었는데 담겨있던 오물이 접경 지역은 물론 전국 곳곳을 뒤덮었습니다. 나와 보니까 여기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뿐만이 아니라 악취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풍선에 담긴 토양에선 기생충까지 나왔고 과거 우리가 지원했던 옷가지들도 일부러 훼손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물 풍선 도발이 한동안 이어진 뒤엔 풍선 내용물이 생활 쓰레기로 바뀌었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해 물질은 없었다지만 풍선이 떨어진 충격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풍선에 달린 타이머 장치가 발화를 일으켜 화재 피해도 작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일부엔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GPS 장치까지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양한 풍선 대비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낙하물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풍선 하나에서 낙하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엔 풍선 20개가량을 날려보내 우리 측에 낙하물 1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풍선을 보내면서 뭐 GPS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착하면서 나름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이것을 살포할 수 있다라는 특히 오물에서 쓰레기 그리고 대남 전단으로 내용물이 바뀌고 있고 공식 행사 중인 대통령실 상공회까지 풍선 낙하물이 날아다닌 건 우려가 큰 대목입니다. 냉전기의 남북 당국 간의 심리전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일단 목표는 한국군의 심리전 방송 중단이 1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생화학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지만 민간까지 포함해 좀 더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감찰관 추진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한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며 당내 분란만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를 맞아 열린 추도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로 이견을 공개 표출한 뒤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지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의 길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단결과 통합을 강조하며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민생, 안보, 그리고 평화 통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특별감찰관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국정감사가 공식 종료된 11월 둘째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내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친한계와 원내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했단 친윤계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실상 찬반 표 대결로 치닫는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여당 내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지키고 있는 중간지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의원총회가 다가올수록 세를 규합하기 위한 친한계와 친윤계의 여론전과 물밑 접촉이 치열해질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진 내홍을 지켜보는 민주당은 특감이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재명 대표 부부의 연이은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해법이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과거형인 만큼 지금은 특감 대신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의 약한 고리를 쉽게 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야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한 데 이어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한 다음 달 1일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11월 첫 주말 장외 여론전에 이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바로 전날인 14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추진합니다. 김 여사 문제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은 재판 개입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사회를 혼란하도록 부추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떼 쇼와 사회 혼란을 유도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헌정 파괴 쇼에 단호하게 맞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정공희 대표를 직접 만나고 여야 대표회담도 재차 제안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재명 1극 체제를 배경으로 한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인데 1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공방전 역시 더 치열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피고인의 의사나 공익을 따져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여당은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됐습니다. 15일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위증교사 사건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 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은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야당은 대통령 비리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판장 허가사항이고 재판사항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시에도 재판 생중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 앞에 다시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야당 대표와 전공희 대표가 처음 만나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반전 분위기를 기대했는데요. 아쉽지만 비공개 대화 뒤 극적인 변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사단체들도 사실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출범 분위기가 탄력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금세 식었습니다. 의학회 등이 의대생 휴학 자율 허가 조치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의대교수협 역시 긴급총회 끝에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참여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당 대표와 전공희 대표의 첫 만남 소식은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단 전공희 협의회 비대위원장에게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만남에 앞서 이 대표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은 25년 정원 얘기도 의제에 포함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가 거기에 완고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야당은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 같은 주요 의사단체 참여를 협의체 가동의 전제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중 일부라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참여가 기대된 의사단체들이 하나 둘 발을 뒤로 빼고 주요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자신의 SNS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단호한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전했다면서 전공의들의 7가지 요구안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봄에도 전공의와 학생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부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는 종종 소통할 예정이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됐던 시각인 저녁 6시 34분. 모두 눈을 감고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떠난 가족을 떠올리며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도 저마다 슬픔에 공감하며 마음을 담은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나가다가 이태원 추모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저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게 됐어요.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란 이번 추모대회 명칭에는 참사 2년 만에 시작된 진상조사가 끝까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은 참사 당일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우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합니다. 시민 추모대회에 함께 자리를 한 정치권도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참사의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 곁에서, 시민 곁에서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흔들림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유수환입니다. 요즘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후가 난 뒤에 버려진 폐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은 불길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랬었어요. 매캐 냄새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집중만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헐렁하더라고.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건물 난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불은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4일 밤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났고 놀란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잇따라 불이 난 건데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폐배터리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페리튬 배터리를 모아뒀던 공장에서 불이 났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집에 보관하던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전된 폐배터리에도 갑자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에너지 밀도를 제거한 상태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페리튬 배터리는 수거율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리튬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10대 가운데 4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배터리가 제조되는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수 검사가 안 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되듯이 좀 이렇게 시리얼이 붙어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최근 정부는 여러 차례 페리톤 배터리에 대한 보관과 운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폴더블 폰 가운데 최고의 야심작 Z 폴드 SE를 내놨죠. 그런데 판매 예정 시간을 무려 7시간이나 지나고 내놓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최근 가뜩이나 좋지 않은 회사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진 걸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업계를 선도했지만 무섭게 따라온 중국 폰들에게 최근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연속 폴더블 폰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 화웨이에 내준 상황에서 G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기존 G 폴드 6보다 두께는 1.5mm 얇고 무게도 줄었지만 화면은 더 넓어졌고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에 최적화된 AI 기능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전 9시부터 삼성닷컴과 이동통신 3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기로 한 이 제품이 약속보다 7시간이나 지난 오후 4시가 돼서야 그것도 삼성닷컴에서만 출시됐습니다. 물량은 10분 만에 소진됐는데 예고된 출시 시간과 방식을 어긴 이례적 상황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연 사유에 대해 공식 자료를 내지 않은 채 출시 관련 부서 간 이견이 있었다고만 밝혔는데 일부 기능 보완 여부를 놓고 개발 부서와 영업 마케팅 부서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품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명쾌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갖가지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부진에 이어 오만전자라는 오명 속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거듭 경신하고 있는데 휴대폰 출시 행사마저 잡음이 생기면서 회사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폴더블폰 지각 출시 소동이 빚어진 날은 때마침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사주기 추모일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삼성전자 사장단은 조용한 가운데 추모식만 갖고 회사 상황에 대해서는 대회의 일체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잘 나가던 우리 수출이 지난 3분기 0.4% 뒷걸음질 치면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식품 분야에서는 아파트, 흑백 요리사 같은 문화 콘텐츠 인기를 등에 업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술자리 게임을 소재로 했습니다. In Korea, you call beer 맥주. So you mix the two words, so from soju and mek from 맥주. So it's called somek. 로제는 직접 소맥을 만들며 숟가락을 잔바닥에 꽂았고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아파트 인기에 내수 부진과 국내 술문화 변화로 고전하고 있던 소주 기업들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소주 수출액은 2년 연속 늘어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서야 10년 전 기록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국내 소주 업체는 골뱅이 소면이나 육전 같은 술안주 만드는 법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세계적 흥행도 한식 홍보에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우리 지역 관광 확산과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은 외국인의 입맛을 한식에 길들일 수 있는 기본 재료입니다. 한국의 음식이 이렇게 파고들면은 되게 다양한 층위의 맛이 숨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소스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사의 특성이 가미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것 같아요.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73억 75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라면이나 과자, 김치 같은 전통적 수출 품목을 넘어서 냉동김밥이나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 증가율이 41.6%로 품목 다변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채취 증거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냄새를 맡는데 특화돼 강력 사건에서 사체나 용의자를 찾아내는 경찰견인데요. 뛰어난 후각 덕에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무성한 숲풀 사이 고랑에 빠져있는 어르신의 상태를 경찰이 확인합니다. 지난달 30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80대 치매 어르신을 수색 이틀 만에 발견한 현장입니다. 당시 이 어르신을 찾은 주역은 사람의 냄새를 추적하는 채취 증거견이었습니다. 채취 증거견이 오름 일대에 등장했습니다. 훈련사의 지시에 따라 거침없이 숲으로 달려가고 넓은 숲속 곳곳을 다니며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탐방객을 냄새로 수색하는 상황을 가장한 훈련이 한창입니다. 이견은 경찰견입니다. 사람 물건에 해치지 않습니다. 이내 숲에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내고 큰 소리로 짖어 위치를 알립니다. 채취 증거견은 마약이나 폭발물 탐지견과 달리 사람의 채취를 맡는 데에 특화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 사건의 변사체나 용의자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맡는 데에 특화된 채취 증거견입니다. 이렇게 숲풀이 많이 우거진 곳에서도 냄새를 이용해서 실종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경찰청 소속 채취 증거견은 모두 29마리. 현재 제주경찰청에서는 디아블로와 페르난도 2마리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물이 많아 드론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수색과 인명구조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 한 해 평균 12건 넘게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드넓은 들판이나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견의 1만 배 이상의 인간의 1만 배 이상의 그 후각을 이용해서 그 실종 사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추적하는 채취 증거견이 실종자 수색과 인명구조에도 성과를 보이면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최근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들이 문화 접근성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블랙 코미디 연극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어느 날 항공상자에서 깨어나 보통의 존재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봉제 인형과 그의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퍼페티어에 관한 이야기 연극 프레드입니다. 장애를 가진 배우에게 무대의 문턱을 낮춰 현지에서 선도적이란 평가를 받는 영국 하이징스 극단이 만든 작품. 19개국 130개 도시를 거쳐온 프레드는 5년 만에 찾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이 됩니다. And find those actors to be able to work with us over the 2 days of workshops that we ran. So in the end, we met about 20 disabled artists as part of those workshops and auditions. 프레드 제작진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선 장애 배우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적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 보니 프레드와 주변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무대 위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과 자연스레 겹칩니다. 프레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레드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기 없이 다가오면 좋겠어요.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처음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연을 시작했던 비장애 배우들은 연기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제가 가장 잊고 있던 배우의 기본적인 본질이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을까. 유쾌하지만 날카로운 주제의식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블랙 코미디 프레드. 모든 회차에 한글 자막이 제공되고 수어는 또 하나의 언어로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중장년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데뷔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차사는 세상을 떠난 김민기와 김광석 등 여러 가수와 창작자들이 몸담았던 8, 90년대 문화운동의 중심이었는데요. 데뷔 40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는 노차사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쉬움이 쌓이는 소리. 84년 아침 이슬의 김민기를 비롯해 대학 노래패 출신들이 앨범을 내면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시작됐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으로 노차사의 이름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2집과) (3집) 음반이 큰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노차사는 더는 운동권 노래패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야에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등은 당시 젊은 세대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대학 축제는 안 가본 대학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다녔고요. 그리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간다 하면 표는 거의 매진이 됐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그 복도 줄에 이렇게 앉아서 자리 깔고 이랬던 기억. 김광석, 안치환, 권진원 등 수많은 가수와 창작자들이 그동안 노차사를 거쳐갔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멤버를 고집하지 않은 것은 노래와 공연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동체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았고요. 학생도 있었고, 아마추어 프로의 경계에서 또 어렵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를 거쳐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데뷔 40년을 맞았지만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초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문화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픈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는 그런 노래들을 저희들이 불러낼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흰구름 숨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이제 데뷔 반세기를 바라보는 노차사는 후원자 펀딩으로 만든 40주년 특별 LP와 함께 다음 달 초 기념 콘서트를 엽니다. 정태춘, 권진원, 윤선혜 등 오랜 인연들도 특별 출연으로 힘을 보탭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보복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또다시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에만 한정돼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지만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확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직후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천명하고 시기와 방식을 숙고해왔습니다. 25일 만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미사일 제조시설 같은 군사시설에 국한됐습니다. 핵시설이나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시설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로 인한 확전을 막기 위해 보복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설이 가능합니다. 공격 전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측에 미리 표적을 알려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I know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scouraging that kind of attack, fearing a major escalation. So this has been a calibrated attack, and the ball is in Iran's court just to see how they will respond. 본토를 공격당한 이란은 즉각적인 재보복을 시사했지만 대응 수위가 관건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에 따라 무대응에서부터 탄도미사일 재공격까지 다양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은 이 과정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자 휴전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습이 중동 정세와
곧 있을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결의에는 한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이란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는 길을 엄중히 따르고 있으며 시온주의자 정권에 계속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미국의 적대 행위에 맞서면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데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습을 앞두고 중동을 순방한 것과 관련해 침략자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역량을 설명했다며 누구도 이란의 방어 의지를 시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각지에 재보복 공습을 감행한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건설한 대규모 땅굴을 발견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35 공수여단과 땅굴 전담 야할론 부대는 지난주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길이 1.5km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별도 성명에서 지난 한 주간 로켓 발사대 130개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 15년에 걸쳐 건설한 이 땅굴에는 무장대원 수백 명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식량과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가 구비돼 있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모든 분쟁 고조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성명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지속된 분쟁 고조에 크게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당사자는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지역 전쟁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성별과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 위기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포티지 지역의 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낙태 제한이 초래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는 미시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함께 유세에 나섭니다. 해리스와 미셸 오바마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미시간주의 서남부 칼라마주에서 함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미셸 오바마의 해리스 지원 유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서방 대 친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 조지아 총선에서 극단적으로 엇갈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26일 총선 투표 마감 뒤 친정부 성향의 현지 TV방송 출구조사 결과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56%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 출구조사에선 야권 4당 연합이 전체 150석 의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83석을 차지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여야 양쪽 모두 총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김태군의 만루포를 앞세워 삼성을 무찌르고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승리했습니다. 3승 고지를 선점한 기아는 대망의 우승까지 1승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김태군이 힘껏 당겨친 공이 왼쪽으로 쭉쭉 뻗더니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타자도 관중들도 모두 놀란 벼락 같은 홈런. 투아웃 만루에서 터진 그랜드 슬램으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은 쐐기포입니다. 김태군은 자신의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을 한국 시리즈에서 만루포로 장식하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에이스 맞대결로 팽팽한 투수전이 될 거란 예상을 깨고 기아 타선은 초반부터 삼성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원태인을 상대로 1회부터 연속 안타를 때리며 점수를 뽑더니 3회에도 안타 3개와 볼넷을 골라 3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김선빈 등 기아 타자들이 끈질기게 승부하며 원태인의 투구수를 늘린 것도 경기를 쉽게 풀어간 원동력이 됐습니다. 결국 삼성 에이스를 3이닝도 안 돼 강판시킨 기아 타선은 김태군의 홈런과 6회 소크라테스의 쐐기 2점 홈런까지 더해 삼성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시리즈 전적을 3승 1패로 만들며 대망의 12번째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저희가 3승했다 생각하지 않고 1승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5차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 승리로 한숨 돌렸던 삼성은 에이스를 내고도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우리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5차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다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선 팀은 17번 중 16차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의 성큼 다가선 기아와 궁지에 몰린 삼성의 한국 시리즈는 하루를 쉬고 월요일 5차전을 이어갑니다. 대구 라이온스파크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가끔씩 비도 내리겠는데요. 흐린 날씨 속의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남해안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 5에서 1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조금 덜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 대구는 11.2도, 광주는 1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이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 부산과 울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